이런 얘기도 감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취급받고 살아가려니 정말 살기가 싫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 제가 살던 동네가 워낙에 조그마한 동네였고 사람들도 많이 보수적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었던 인간은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젊었을 땐 술로 그렇게 애를 태우게 만들더니만 나이 들어선 남들 다 한다고 도박이랑 여자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애간장이 다 녹아서 덕분에 지금도 위경련을 달고 삽니다. 그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는지 말이에요. 이혼은 후회 안 하지만 결혼만큼은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저희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붙어먹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아내와 딸을 버릴 만큼 좋았나 봐요. 둘이 동네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본 이후에는 미련 없이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초혼부터 학을 떼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재혼이니 연애니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가서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여자를 만나든 도박을 하든 어디 가서 빤스까지 다 팔아쳐먹고 동네 창피하게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눈물 안 훔쳐도 되고, 확실히 혼자 사니까 그건 편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내미한테도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빠 보면서 커와서 제가 말 안 해도 잘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딸이랑 이혼녀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이혼하고 그 동네에서 그런 취급받으니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야만 했죠. 따지고 보면 피해자는 나고 가해자가 남편인데 사람들이 왜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행실이 가볍다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동네에서 딸이랑 새 출발을 했죠. 저희 딸이 이혼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참 어른스러웠거든요. 저한테도 잘했고 자기 스스로 독해지고 어른스러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딸이 커갈수록 친구 같고 의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혼할 당시 14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고 취업을 했어요. 저는 아빠 없이 컸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열심히 딸을 뒷바라지했고요. 주로 기사식당이나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그뿐이라 일을 시작했고, 다른 식당과는 다르게 기사식당은 새벽부터 반찬 준비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저녁엔 딸 저녁밥을 챙겨주고서 호프집으로 출근을 했고, 새벽엔 기사식당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딸을 등교시키곤 했어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일을 했네요. 집에서 살림할 때보다 매시간 물이 닿아 있으니 손은 부르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욱신거렸습니다. 그러다 딸이 첫 월급을 통째로 봉투에 담아 저에게 줬을 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지껏 남편 없이 혼자 키워온 것에 대한 뿌듯함과 서러움을 전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인생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실패한 제 인생이었지만 보물같이 귀한 딸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내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엄마는 애인 없냐고 물어봤어요.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말똥말 친구 정도는 사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내심 그렇게 물어보는 딸이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정도로 성숙했나 싶더라고요. 그럴 생각 없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 죽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하니 어릴 땐 엄마가 다른 남자랑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조차 싫었는데 커보니까 같은 여자로서 참 많이 외로워 보여. 기회 되면 남자도 만나고 그래. 이제 내 눈치 볼 때는 지났잖아? 나는 엄마가 좋다는 남자면 무조건 오케이야. 어이구 됐어.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네 아빠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혹시 너 남자 생겼니? 엄마가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라고 했다고. 너나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엄마는 그저 너가 상처 덜 받았음 해서 그런 말 한 거니까 남자친구 생기면 꼭 엄마한테 인사시켜주고
그 정도는 엄마가 바래도 되잖아?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이제 일을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무슨 놈의 남자를 만나냐면서 제가 자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게 너무 한스럽고 안타까워서 그런다며 자기가 이제는 제 용돈을 줄 만큼 버니까 힘든 일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거였어요. 마음만으로도 참 고마운 딸이었죠. 저도 나이가 50 넘어가니 몸 구석구석에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손목도 시리고 어깨도 기왓장이 짓누르는 것처럼 죽을 듯이 쑤셔댔고요. 아무래도 여태껏 써온 몸이 낡았는지 그만 써야 된다고 소리라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선 물리치료를 몇 번 받기도 했었는데 크게 차도가 없어서 지인들이 추천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한의원이었는데 꽤 오래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원에 가서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외모도 참 단정했고요. 처음엔 남자로 보였다기보다 뭔가 진맥을 받고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엔 믿음이 가는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진료를 받고 침을 맞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물리치료 받았을 때보다 몸이 훨씬 개운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참 고마웠어요. 동네 사람들 보면 주기적으로 한의원 가서 침을 맞던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몇 번 더 한의원에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한의원 원장과는 어느 정도 친숙해져 있는 상태였죠. 어디 사는지, 나이는 몇인지 자연스레 이것저것 알게 됐습니다. 아마 같은 나이대였던 게 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으니 이런 데가 결리고 쑤신다.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데가 너무 시리다. 이런 얘기를 가까이서 오고 가니까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원장은 4살이 저보다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원장이 진료를 마치고 저에게 단골이니까 체질을 점검해 주겠다면서 평소 고기 많이 먹는지,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지, 쪄 먹는 걸 좋아하는지, 저녁엔 몇 시에 먹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장기가 기가 약하고 강한지 체질마다 다르다면서 저에게 식단까지 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도 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고 단칼에 거절을 했죠. 남의 가정을 파탄낼 정도로 전 그렇게 급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못 된다 했습니다. 그냥 제 관절이나 좀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대뜸 저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는 벌써 꽤 됐어요. 하는 겁니다. 조금 의외였어요. 멀쩡하게 생기고 단정해서 분명 아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혼자 사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다니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혼을 하건 나와 같은 처지라고 하건 어쨌든 저는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일주일 넘게 문자로 정성껏 식단을 짜서 보내주는 겁니다. 무슨 보험회사에서 건강에 좋다고 이런 음식 먹어라 저런 음식이 몸에 좋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이런 걸 추천해주니까 뭔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거절하나 싶었고 그냥 말동무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정말 답답하고 외로운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녁 식사를 한 끼 먹기로 했어요. 여지껏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요. 일하는 시간대도 참 안 맞았고 제 상황이 스스로 인간관계들을 제한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맞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배꼽 잡고 웃어도 봤었네요.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생각보다 저랑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 문제점이나 단점을 잘 알고 서로 배려를 하게 되니까 확실히 기분이 상하는 일은 극히 없어지더군요.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남자는 아내와 7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혼한 사람 태반이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성격 차이라고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만 일부러 더 묻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런 좋은 사람과 왜 이혼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는 제 전남편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술도 1년에 한두 잔 먹을까 말까 하고 건전한 취미도 갖고 있었거든요.
여자야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건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오면서 이 남자에게 더욱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때쯤엔 가끔 한 번씩은 무섭기도 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끌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라도 있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친구처럼 쭉 만나다가 어느 날 딸에게 들켜버렸던 거죠. 제가 원장과 통화하는 걸 딸이 어느새 엿듣고는 바로 애인 생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동무하는 동네 친구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조금 민망했습니다. 아무리 딸내미가 남자를 만나라고 등 떠밀었어도 예전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이미 큰소리 친 적이 있었기에 딸에게 미리 털어놓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있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되었더니 딸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꼭 자리 만들어서 정식으로 소개시켜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뭔가 속이 시원하고 허심탄회한 느낌이었어요. 저와 그 남자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죠. 저는 어차피 아침에 퇴근을 해서 낮까지 푹 자야 했고 날 잡아 쉬는 날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진료를 사실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진료를 마친 원장님이 자주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제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로 일하는 데를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 집에 가게 된 날이 있었고 그 남자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왠지 그날 서로 살아온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에 원장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그 남자와는 처음이자 마지막 밤이 되었네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애틋한 눈으로 쳐다보던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격정적으로 서로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저는 그 남자가 바지를 벗는 순간 발목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그걸 확인하느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도 계속 시선이 갔어요. 결국 방 안에 불을 켰을 땐 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 발목에 있었던 건 바로 전자발찌였어요. 실제로 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게 뭐냐고 묻자 그 원장은 별것 아니란 말투로 전자발찌라고 대답을 했고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떠나갈까봐 두려워 여지껏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턴 등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디로 뛰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망가면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만 계속했습니다. 그걸 본 제 표정이 굳어있자 제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던 원장은 다시 바지를 입고서 제 옆에 앉으며 많이 놀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금 도망가고 싶다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걸 숨기면서까지 저랑 연애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다 이유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 보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혼한 전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요. 남자 말로는 아내를 사랑했고 억지로 한 게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정도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으니까 발찌를 차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난 후에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원장이 여행을 안 좋아한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니까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남자에게 왜 아내를 성폭행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성폭행은 누가 성폭행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부부끼리 무슨 합의가 필요해?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인데. 그때까지는 저도 이 사람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겠다 싶어 드러나보자란 생각이었는데 순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하는 행위 자체가 저도 성폭행이라고 알고는 있었고요. 그걸 따지거나 이 사람에게 말할 생각조차 안 들었어요. 이미 그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엔 화가 잔뜩 차 있었고 눈빛마저 뭔가 그때를 상상하는지 엄청 흐뭇하다는 듯이 희번득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무슨 사단이 나겠다 싶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신발도 못 신고 밖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까 했는데 그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뒤쫓아서 막 뛰어오는데 벌벌 떨려오는 손과 다리로 미친 듯이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잡히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5층이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그 이상 층수였다면 꼼짝없이 저는 잡혔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 숨이 차오를 대로 오른 저는 아파트 입구 옆에 있는 관리실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고 경비 아저씨는 제 몰골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택시를 불러달라는 제 요구를 바로 들어줬어요. 분명히 바로 뒤에 따라오던 그 원장은 온데간데 사라졌고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 도움을 받으며 집으로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았어요. 그 남자가 저희 집을 알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딸에게 오늘 겪었던 얘기를 빠짐없이 다 해줬고 딸은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동네에서 한의원을 버젓이 하고 있도록 가만히 놔두는 게 그게 나라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봐야 저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 거였기에 신고를 한다고 제가 얻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락처 차단은 물론이고 이사를 서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집이 그렇게 빨리 구해지나요? 집을 구해서 나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정말 그 한 달 내내 돈만 있었다면 경호원이라도 써서 생활하고 싶을 정도로 벌벌 떨며 살았는데 다행히 이사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범죄자였던 그 사람. 이만하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요? 한때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화도 참 많이 났지만 이제는 모두 잊으려고 해요. 더 웃긴 건 그 한의원을 동네 사람들이 추천해줘서 간 병원이었는데 그 원장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면 어떤 심정들일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이사 준비하면서 2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네에 소문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 소문을 내면 제가 낸 걸 알아버렸을 테니 저에게 보복을 할까봐 내심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내지 못한 용기를 늦게나마 여기에서 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땐 정황이 없어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는데 전자발찌 찬 사람은 회사가 허락만 해주면 입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